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일인데요. 정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4월 또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제 빨리 100만 대군을 보시는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시다면 젊은 우리 후배들 또 자제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박범계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박범계가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좌충우돌을 한다는 얘기는요, 강원 양면 전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강원 양면 전략으로 나오느냐? 바로 엊그제도요, 본인이 이제 훈장을 수여하게 돼 있는데 이런 수상식에 참석을 안 하고 어디를 갔느냐? 대전 지역을 내려갔어요. 대전 지역은 이제 자기 정치 기반이 있는 대전 서구를 얘기하는 거죠. 대전을 내려갔는데 이제는 보니까요, 본래 박범계 장관이 장관 취임하고 나서부터 기본이 뭐냐? 나는 장관이라기보다는 나는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신은 결국 뭡니까? 내 지역구 지켜야겠다. 그래서 다음 2년 후에 4선 배지를 달겠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 이 좌충우돌 강원 양면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요. 핵심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시 살려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로지 정치인 이제 박범계의 살 길에 찾아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가 현직 검찰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하루 만에 12시간 만에 포기했거든요. 이것도 본래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박범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절대 아니죠. 끝까지 반란이 일어나고 또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일명 박범계 조폭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는요, 제가 보기에 박범계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아침에 문제 제기를 해서 내가 이 수사지휘권 한동훈이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가 저녁 때 퇴근할 때 슬그머니 나 그거 잠시 중단하겠어 이러면서도요 포기했다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전부 내 이제 정치적인 입지 하나만 생각하겠다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새로 나온 얘기 중에 뭐냐? 현 문재인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온 국민 지역 불문, 이거는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박범계가 말이죠, 지금 이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인수위에다가 뭘 보고했냐면요, 임대차 3법 이거를 손보겠다. 즉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참 굉장히 새로운 뉴스인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임대차법은 다 뜯어 고치겠다, 특히 3법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수위가 지금도 굉장히 이슈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 7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이 가져온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친 그러한 영향, 뭐 제가 말씀드리지 잘 알잖아요. 전세가 폭등하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청년들이 결혼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아무리 인수위가 밀어붙여도 이거는 입법사항이잖아요. 반드시 민주당이 협조해 줘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협조를 하겠느냐? 자기 부정인데 완전히. 왜냐하면 민주당이 강제적으로 그야말로 속사포로 처리한 게 임대차 3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인수위에 임대차 3법 문제가 있어서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권을 바꿔놓는 제1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좀 바꿔서 지방선거까지도 정권 교체, 그 심판 여론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 그 다음에는 그거 내가 발동을 거는 거야. 그래서 2년 후에 대전 서구 지역에 있을 때 그거 내가 고친 거라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큰 틀에서의 지방선거, 작게는 본인의 선거. 예.
이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범계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3가지, 즉 수사지휘권 폐지, 예산권, 그 다음에 수사 확대 이런 거 반발하다가 결국은 꼬리를 팍 내려서 보고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고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이번에는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커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점수를 이제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을 갖고 와서 우리가 먼저 고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인수위에서는요, 심기원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인데, 건대 교수. 이분 뭐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야말로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분도 워낙 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현재 많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박범계가 이렇게 이제 인수위에다가 미리 보고한 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굉장히 넓혀주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인수위에서는요, 이 입법사항이 아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즉 민간임대 등록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고, 또 이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다가 문정부가 없애버린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의 협조,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공감 부리기,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임대차 또 부동산 시장 이 관련 이 법규 재개정에 상당한 큰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같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법무부가 보고했다라고요, 조금 전에 인수위원회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오는 8월이면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까지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이제 제대로 눈 뜨고 지금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보호,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까지도 제시했다. 그러니까요, 보고서 하나는 오래간만에 제대로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이번 정권 심판받은 게 부동산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비대위에서 민주당도 4월 중에요, 시장과 민심을 반영한 부동산 대안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요, 이 민주당은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중심에 두고 시장 상황과 민심을 반영한 대안을 책임있게 제시하겠다. 그러면서요, 당내 부동산 투기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확대 개편한다. 그리고 관련 상임 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서 4월 중 종합적 입장을 내놓겠다. 그리고요, 전날 의총에서는 부동산 세제 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히고요, 매물 잠김 현상이 완화되면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론이었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2차 추경, 군사를 뺀다, 지출 구조조정한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잖아요. 이걸 구조조정 가지고서 50조 재원 불가능하다. 이거는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의 몸통을 아예 자르는 일이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당선인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또 추경 예산안에 국회 제출 시기도 정부 출범 뒤로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 고통 앞에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충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거꾸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비슷한 생각으로 협치의 공간이 마련되는 측면, 전반적인 환경과 정책의 방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금 당선이라든가 인수위는요, 그야말로 민생경제도 살리고 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왜냐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반면에 민주당과 박범계는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유리한 점, 그렇죠?
그리고 박범계는 본인의 지역구 2년 후에 재선을 위해서 노린다는 점, 이 점이 우리 인수위라든가 당선인과의 생각, 이 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 난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새 정부 출범의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싣고 있어요. 이 칼럼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형태를 활성화시키는 거, 지금 임대차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러려면 가격 안정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빠지던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락세가 멈추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조짐이 아니느냐,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시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거는 맞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또 폭등한다면 이거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 세제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고, 수요자가 안심할 정도의 과감한 공급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정책 전환이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골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발 규제 완화 뉴스가 이어지고 집값 상승 심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무리한 자독자재 규제를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LTV 완화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고, 큰 그림 없이 부분적으로 쏟아지는 규제 완화 움직임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제도 방향 전환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 대책, 투기 근절 방안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무엇보다 1가구 1주택 기준은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 보유세 완화도 1주택에 한해 이루어져야 되고, 다주택자를 지나치게 죄악시하고 예외 없이 투기꾼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보유세를 다 낮춰주면 투기 심리를 부채질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완화해야 하는데, 다만 그 전제는 집값 안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집값을 또 올린다면 본말이 뒤바뀐 것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의 경우에 일거의 모든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과잉 의혹이 역풍을 부는 경우가 많은데, 새 정부가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 문정권에 쏟아졌던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부를 것이다 라고 경고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무부가 하나, 저 박범계가 꼬리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특별감찰관제,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어요. 이 제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예상 운용, 이런 것들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 얘기는요, 윤석열 당선인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코드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이 부동산 세제, 공급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관련 법 재개정 준비하니까 딱 맞춰주듯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맞춘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없어진 데 대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무부가 다행스럽게 짚고 나온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인수위에서 언론에 브리핑할 내용을 보면 법무부가 이러한 특별감찰관제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요, 2016년도 9월 사직 이후에 현재까지 이제 공석으로 있어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지만,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예산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제대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범계가 참 잘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문 대통령과 가족들 돈 문제는 왜 이렇게 불투명한가. 예, 마침 사저를 팔아갖고 17억 4천여만 원의 차익을 거둬들였잖아요. 2009년도에 8억 7천만 원에 사서 13년 만에 3배인 26억 1천여만 원에 팔았어요. 자,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었는데 본인이 17억 4천만 원의 차익까지 거둬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린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누군가가 시세보다 높게 사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등기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청와대는 정상 거래라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혼동 사저 팔았는데요. 누가 샀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샀어요. 그리고 딸 다혜 씨는 2018년도 남편이 소유로 되어 있던 구기동 집을 본인이 증여받아서 매각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 주변 시세보다 8천만 원이나 높게 받았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 당시에도 청와대는 불법이 없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다혜 씨가 2021년도 양평동에 대출 없이 매입한 집을 1억 4천만 원 차익을 얻고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은 2018년도 태국으로 이주했고, 남편은 이스탄국 특혜 취업 의혹이 있는데, 자녀는 한 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 돈 다 어디서 나서 해외 이주하고 이렇게 비싼 학교에 다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늘 사생활이다,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다. 하지만 옷과 신발 판매 업체들은 비서관이 현찰로 5만 원권 지불을 했다, 영수증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 관련된 거래 항상 의문투성이랍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 반드시 부활이 돼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샅샅이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제 현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1타가 뭐냐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예요. 그래서 김은경 장관이 법정 구속이 돼서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느닷없이 동부지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도 압수수색, 한전자회사 4곳도 전부 압수수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부지검에서 말이죠,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산업부 이외에도 총리실, 교육부,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우리하고 코드가 다르니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여러분들 전부 사표내고 나가라 빨리, 이겁니다. 똑같아.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2019년에 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이런 데서도 이 블랙리스트, 즉 사표 강요 의혹이 있었다, 고발한 사건이에요. 이게 현재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9년도에요,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조명균, 교육부 장관 김상곤, 이런 사람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요, 고발 이후에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손광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2017년도 7월에 통일부 차관 전혜성이가 사표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해왔고, 또 사표 제출이 늦어지니까 조명균 장관이 또 사표를 내달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손 사장 임기는 11달이나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가요, 조 장관과 천혜성 차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산하기관장 이사장인데요, 이분도 2017년 8월에 사표를 냈는데
통화일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육부 국장하고 과장한테 제출 요구, 그 사표 제출을 강압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분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사찰 의혹이 말이죠. 전 정부 부처로 제가도요,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밖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차라리 감사를 통해서요, 시스템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규정, 그 취지에 맞게 사표를 내도록 하는 거, 이거는 뭐 하자가 없겠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너희들은 우리 정권하고 코드가 달라, 그러니 사표를 좀 내줘, 이러한 압박 이제 사례는요, 이거는 후진성 행정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가 좀 정신을 좀 일부는 차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하려다가 포기한 것도 결국은 현직 검사들의 반란과 분노가 상당히 크다. 이러다가는 식물 장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제 2년 후 정치적인 입지를 또 마련하는데, 그리고 장관이 이제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로 돌아갔을 때 좀 추미애가 말 한마디, 추미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미애 SNS 왜 안 하는지 아마 추미애 잠 못 잘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박범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까 돌아가서도 고개는 조금 덜 숙여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 불합리성, 이것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잠시 중시한 게 아니고 영원히 폐기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좋은 압박은 말이죠, 이 검사 여러분들, 현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이렇게 판을 바꿔놓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따라서 이 박범계가요, 어제 퇴근 때도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이 수사지휘권을 더 이상 이제 건들지 않겠다, 발동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잠시 두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박범계 이 발언을 보면 완전히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수사지휘권 논란에 대해서 오르는 입이 없다, 그냥 내버려 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휘권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피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입이 없다, 조금 내버려 두세요. 오늘은 좀 그냥 내버려 달라. 예,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미소를 띤 표정으로 묻지 말아달라, 재차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 가족 관련 사건, 이런 데서 검찰 처분이 지지부진한 사건, 법무장관이 결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은 입이 없다, 계속해서 답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어제 퇴근길에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호수, 이정수하고 논의한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도 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 거기에 다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장동 상설 특검 논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 일체 답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박범계가 꼼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박범계 머리가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 여전히 문재인,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 여러분들께서 계속 압박을 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식물총장으로 앉아 있어라,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 예,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검찰을 지켜라, 그게 대한민국 법체주를 살려내는 첫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